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이 주장하는 안까지 열어놓고 있다면서 대타협을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다음 주 본회의를 강행하고 특검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며 거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발탁됐습니다. 비서관 발탁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먼저 전해드리고 뉴스 나이트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이를 은폐하려 한 소속사 관계자들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 등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서관으로 발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독한 자기 부정이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엄호했지만 의아하다는 반응도 함께 나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VIP 경로설 관련 녹취 파일을 확보하면서 관련 실체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다음 주 최상병 특검법 대표결을 앞두고 여당 이탈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가 확정돼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부작용과 절차적 오류가 크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정부를 향해 증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퀴어 문화 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의 대응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행정 대집행에 나섰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축제 조직위에 공동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주 전국적으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주말에는 주춤하겠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봄비가 쏟아지고 이 비는 월요일 새벽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기획사 대표 또 본부장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사고 발생 보름 만입니다. 법원은 김 씨 등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서현 기자. 네, 서울 강남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호중 씨가 결국 구속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소속사 관계자들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곳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씨 등은 앞으로 입감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낮 사건 은폐를 시도한 소속사 대표와 관계자 김 씨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막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전 김 씨가 휘청이는 모습을 담은 CCTV 등을 바탕으로 김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김 씨 걸음걸이가 원래 그렇다는 취지의 영상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또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사생활이 담겨 있어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는 담당 검사도 직접 나와 구속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사안이지만 이번 사건이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직접 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들어갈 때도 마치고 나오면서도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마신 술의 양 등 혐의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서울 신사동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대편 차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매니저가 대리 자수하는 등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으로 구속된 김호중 씨의 지난 보름 동안 행적을 돌이켜보면 진술을 바꾸거나 또 축소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적용된 혐의는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고 후 미조치 등인데 경찰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음주운전 그리고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김호중 씨는 지난 9일 밤 사고를 낸 뒤 다음 날 오후에서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고 17시간 만으로 매니저가 거짓 자수한 게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김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김 씨가 방문했던 식당과 유흥주점은 물론 골목길과 편의점 등 곳곳에서 음주 정황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후 입장을 번복한 지 이틀 만에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김 씨는 경찰에 소주를 10잔 이내로만 마셨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찰은 김 씨가 소주를 2-3병 이상 마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김 씨 측은 매니저의 거짓 자수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앤 건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이 주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씨가 직접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아직 김 씨는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댓글을 단 누리꾼을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걸어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댓글 하나를 썼다는 이유로 소장에 이름이 오른 사람만 100명이 넘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가 김호중 씨의 고소장을 받아본 건 지난 2021년 9월쯤이었습니다. 김호중 씨 병역 관련 논란을 언론에서 접한 뒤 인터넷 카페에 문제를 제기하는 댓글 하나를 남긴 게 화근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거 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이게 고소받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A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은 끝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이어진 분쟁에 A씨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이상이 오더라고요, 몸에서. 병원에를 즉시 갔더니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스트레스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요. 김 씨가 소송 피고로 지목한 사람은 A씨를 포함해 모두 288명. 요구하는 금액은 모두 8억 원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는 김 씨에게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수십 건의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절반이 넘는 180명은 A씨처럼 5개도 안 되는 게시글과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김 씨 측은 이들의 행동이 상습성도 낮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김 씨에게 미친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 적어도 1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김 씨 팬들도 적극 참여했는데 팬카페 모금을 통해 2억 원 넘는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3년 가까이 첫 변론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A씨를 비롯한 피고들은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절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직원 갑질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침묵을 이어가던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대표는 오늘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논란이 된 사무실 CCTV는 직원 감시용이 아니라며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고 업무 용품들이 있어서 CCTV를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강 대표의 배우자는 동의 없이 메신저를 들여다본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직원들이 아들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을 한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폐업이 결정되고 신규 회원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폐업 전에 정해놓은 교육이 폐업 날짜와 맞물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표가 올린 55분 분량의 해당 동영상은 강 대표와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관해 해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가 현재보다 1,509명 늘어나게 됐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의대 증원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는데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회의 공간에 대학 입학전형위원회 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리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40분도 채 되지 않아 각 대학의 내년도 의대 정원을 비롯한 지역인재 전형 선발 비율과 수시 정시 비율 심의가 종료됐습니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증원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 겁니다. 대교협이 오는 30일 변경된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튿날 각 대학이 모집 공고를 내면 물을 여지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돌아올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입니다. 근무지 이탈 상황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들은 지쳐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대 증원 부작용과 절차적 오류가 크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법부에 정부의 최종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호소하고 정부를 향해선 증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의대 정원 절차를 멈추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부가 의료개혁 주도권을 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남은 변수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과 전공입니다. 이들의 집단 유급, 전문의 배출 차질이 현실화되면 정부 역시 의료개혁을 온전히 완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강경한 태도를 거두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나 돌아오지 않자 보건당국이 전국 수련병원장들을 통해 전공의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의 수련병원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오는 28일까지 소속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담 주체로는 수련병원장과 전공과 과장을, 방식은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해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상담한 뒤 상담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과도한 의대 증원 규모에 맞춰 교육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폐교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오늘 오후 기존 교육 인력과 시설을 고려하면 현재 증원 규모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인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마치 VIP 경로설이 실체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비치는 프레임을 묵과할 수 없다며 공수처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가 왜 VIP 경로설의 진위를 밝히겠다며 해병대 사령관과 부하인 전 수사단장의 대질 조사까지 시도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최상병 사건 혐의자 명단에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그런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VIP 경로설 관련 녹취 파일이 정치권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당 이탈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VIP 경로설이 여론에 미칠 반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그 자체는 법리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기류입니다. 되려 공수처가 야당이 주장하는 경로설을 뒷받침할 정도로 높은 수사력을 보여주는데 굳이 특검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의 수사 상황을 보면 더 그래요. 공수처는 민주당이 밀어붙여 만든 수사기관이란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믿지 못하는 건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물론 소속 의원들에게 연이틀 원내대표명의 서한을 보내며 내부 단속을 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똑같은 VIP 경로설을 두고 여당과 해석을 달리하며 공세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공수처의 수사로도 증거가 쏟아질 정도라면 하루빨리 특검을 꾸려 핵심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벌써 공수처에서 많은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녹취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 더 많은 녹취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당 의원들을 향해선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달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 일각에서조차 10명 안팎 찬성표가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탈 표심을 최대한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마시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탄핵을 막고 싶다면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해야 한다는 강공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다뤄지는 오는 28일 본회의 전까지 내부 단속에 나선 여당과 이탈 표심을 자극하려는 야당의 물밑신경전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구속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서관에 발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엄호했지만 야당은 지독한 자기 부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의 새 비서관으로 발탁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꼽혔던 인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돼 구속됐고 이후 최서원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죄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검사 시절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정전 비서관을 복권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 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그간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실은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정 전 비서관의 업무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국정농단 사건을 재소환하며 지독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정수석 부활과 검찰 인사로 방탄 요새를 쌓은 것도 모자라 이젠 자신이 구속했던 범법자를 참모로 쓰냐며 국민을 무시한 인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좀 이상해요. 왜 본인이 수사한 사람들 이렇게 자꾸 기용하는지. 한간의 소문에는 뭔가 탄핵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돌긴 돌던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정 전 비서관의 정무적 능력을 높이 사지 않았겠냐면서도 일각에선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아마 대통령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엔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거든요. 여권은 대통령실 직제상 정호성 비서관의 권한은 제한적이라며 비중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인사라며 탄핵 대비용이냐는 비아냥까지 쏟아냈는데 여야 공방 수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 3국 정상이 4년 반 만에 만나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세 나라뿐 아니라 영내 전체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특히 3국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라인 야후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세 나라는 지역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국에서 나아가 동북아 지역 전체에도 큰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日中間の協力の方向性や具体策、そして地域の諸課題について議論することは、日中韓3カ国のみならず地域全体にとっても重要な機会となるものと。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열리는 한일 정상 간 회담에서는 일제 강제 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일 경제 협력의 변수로 떠오른 라인 야후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놓은 만큼 두 정상이 입장을 주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 측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와 함께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 속에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의 대립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 분야 관계 개선에는 한일중 틀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취해야 하고 이것을 포기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회복하고 그다음에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고 있고 한일 정치권 인사의 신임 타이완 총통 취임식 참석에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 이 때문에 중국이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요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큰손인 엔비디아의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즉각 입장을 내고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납품 실패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에 젠슨 승인을 남겼습니다. 삼성전자가 곧 엔비디아와 손잡게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지만 2달이 지나 찬물을 끼얹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발끈한 삼성전자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테스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품질과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서의 테스트 관련 보도는 삼성전자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박에도 삼성전자는 주식시장에서 3% 넘게 하락하며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빼앗긴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반도체 부문 수장을 전격 교체하고 차세대 메모리 양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이미지의 타격도 있고 빨리 SK를 이제 앞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텐데 고객 맞춤형 메모리, 비메모리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내부 노사 갈등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두 번째 단체 행동에 나선 삼성전자 노조는 서초 사옥 앞에서 유진 스님 등이 참석한 문화 행사를 열고 임금 협상과 올해 임금 인상안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재작년 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피해자 김지은 씨가 안전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결과가 4년 만에 나왔습니다. 김 씨는 안전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은 안전지사가 김 씨에게 8,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5,300여만 원은 충청남도도 안전지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전지사는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도 손해배상 소송에선 하나의 증거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또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자신에겐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안전지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되는 데다가 당시 배우자가 저지른 2차 가해에 대해 안전지사가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무집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청남도에도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서 이들의 불법 행위로 김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상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구체적으로 판결문을 받아보고 원고 본인과 상의를 거쳐서 어떻게 대응해 갈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김 씨 측은 재판부가 안전지사와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책임과 잘못까지 인정해줘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형 로펌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 쓰였는데 법원은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다고 질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대형 로펌 변호사였던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인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던 피해자는 A씨를 만날 때마다 대화를 녹음해왔는데 범행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이 판단의 주요 근거로 쓰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A씨를 달래려고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 지근거리에 아들이 있는 상황에서 친모인 피해자가 숨지는 소리를 듣게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A씨가 범행 후 119가 아닌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막았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 측은 녹음 파일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편집됐고 피해자의 도발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A씨에게 더 중형이 선고돼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연 피고인이 25년 뒤에 나와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은 가장 분노하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피해자의 자녀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길 바란다며 A씨를 상대로 친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 김상곤, 홍남기 전 부총리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사퇴를 강요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지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이어졌던 때이른 더위가 이번 주말에는 주춤하겠습니다. 일요일 밤에는 전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봄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북쪽에서 기압골이 내려와 구름을 몰고 오면서 며칠 동안 맑았던 하늘이 흐려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4.5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낮아졌습니다. 구름이 강한 햇볕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며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이 27도, 대구 24도,
서울 23도 등 평년과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다소 강한 비구름이 또 한 차례 전국에 요란한 비를 쏟아부을 전망입니다. 26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7일 아침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기압골이 통과하는 지역으로는 돌풍,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60mm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사이 곳곳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월요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 다음 주엔 30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포커스 나이트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민주당이 띄운 연금 개혁안입니다. 지금 여야가 뜨겁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틀 연속으로 여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지금 꼼수 정치다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 의견 차이를 핑계를 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연금 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을 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네, 어제였죠.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연금 개혁 문제가 정치권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이제 며칠 안 앞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연금 개혁 그리고 영수회담 꺼낸 배경이 뭘까요?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뭐 지난번에도 영수회담 이후에 어렵사리 여야 합의한 안건을 처리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것은 네. 누가 보더라도 지난 주호영 그 연금특위위원장을 주도로 1년 7개월 동안 21대 국회가 아주 성의 있는 어떤 연금 개혁을 위한 노력을 한 부분이고요. 또 예. 주호영 위원장도 본인이 뭐 23년부터 또 24년 올해 들어와서까지 이 21대 국회 안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예. 이제 5월 달에 여야 합의가 깨어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사실 1% 차이로 1년 7개월 동안의 논의를 아예 없애버리고 또 내년 21대 국회로 넘어간다. 그동안에 국회가 그런 논의했던 그 말하는 많은 예산과 에너지 부분들을 무의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깝다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뭐 1% 차이 같으면 반씩 양보해서라도 예컨대 뭐 실제로 보면 45%가 아니면 44.5%라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 부분은 왜 여당이 저런 어떤 만약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예산 낭비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 재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료율 등이 제대로 잘 계산이 된 건지, 그러니까 기금이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2018년도에 했다가 그때도 넘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문정부에서는 진짜 뭐 사지선다인가요, 오지선다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적 비난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회에도 연금특위가 있었지만 어쨌든 30건 정도 분량을 정부가 10월 달에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법에 따라서 이제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재정 재계산뿐만 아니고 여러 구조개혁 등의 문제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리는지 그다음에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정하는지뿐만 아니고 연금 개혁과 관련된 다른 부분들 예컨대 뭐 기금을 나눠가지고 신구로 나눌 것인지 또는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공무원연금 등과의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아마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 안대로 만약에 여기서 합의를 해가지고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정한다고 쳐요. 그 뒤에 보험 구조개혁이 있게 되면
그럼 소득 대체율하고 보험료율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다음 국회에서 하자라는 게 아마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자, 그 입장이 옳은지 이 입장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지난 2년 동안에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쭉 진행이 사실상 안 되다가 갑자기 공론화 특위에서 공론 절차를 거친 이후에 원래 논의되는 거하고 방이 약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36%의 소득 대체율을 뭐 기점으로 해서 논의가 있다가 갑자기 이제 40%, 44%, 45%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약간 뜬금없어요. 물론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분들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원래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했던 부분과 약간 달라졌어요. 아까 그러면은 한번 그 지금 국민연금 개혁 여야 방안을 한번 아까 조금 표 있었죠. 그 표를 한번 보고 해야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2023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보험료율,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비율이 9%인데 그거를 지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3%까지 그거는 합의를 봤단 말이죠. 근데 소득 대체율, 소득을 얼마만큼 이제 보정을 해줄 것이냐,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5월 초에 43%였는데 원래 나중에 이제 1%포인트 정도 더 올려서 지금 44%가 됐고 민주당은 45%. 그러니까 1%포인트밖에 차이 안 난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래는 이게 36%에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보시면 보험료율도 13%라고 하지만 저게 갑자기 오르는 게 아니고 매년 0.5씩 오릅니다. 그리고 42.5로 소득 대체로 돼 있지만 저게 2028년까지는 매년 0.5씩 해가지고 40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36까지 더 떨어뜨리자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게 되면 기금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험 개혁 하자는 취지에 반하는 거였죠. 그러나 어쨌든 적절히 합의를 봐가지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 그러다 국민의힘이 44까지 양보를 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양쪽에서 더 이상 의견 접근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것도 약간 사실관계가 다르게 좀 착각했다고 보지만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는 45를 마치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처럼 말씀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느낀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이 1%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를 그간의 1%를 위해서 논의를 정치권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만큼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 자체를 너무 경시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시해가지고 수일 내에 처리할 게 아니고 어차피 4년 이후로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5년이 넘기는 게 아니고 다음 국회 해봐야 몇 달이거든요. 그래서 의석 구조도 비슷해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몇 달 이후에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한 뒤에 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 대표께서 실제 특검 재의결과 관련된 국회 운영 일정에 이 부분을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다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년 넘게 여야가 특위까지 구성해서 얘기해서 근데 여기서 합의를 못 본 상황이고 1%, 2%포인트 때문에 지금 이제 합의를 못 본 상황인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45와 44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열려 있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뭐 그것은 일정한 어떤 뭐 특검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나친 예민함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것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은 45%, 44% 얘기하지만 이 실제로 얘기해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컨대 5년 동안 평균 월급이 연봉이 말하자면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이라 했을 때 평균을 잡아서 그 중에 자기 그 수급받는 것에 45% 그러면 한 220만 원 정도의 말하자면 연금 생활자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전 선진국 비중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나마도. 물론 이제 고갈될 걸 염려해서 그것을 뭐 더 낮추자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4, 45라고 하는 거의 말하자면 합의의 목전까지 왔다는 것이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연금개혁 특위도 일단 마무리가 됐고 21대 국회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다 끝나는 상황 아닙니까?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21대 국회에서 과연 합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회는 달라지지만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 따라서
5년마다 그 연금 기금에 대해서 다시 재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올해 있는 건데 문제는 그 국회가 바뀐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논의하자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율도 중요하고 대체율도 중요한데 요율과 대체율이 먼저 정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연금 개혁안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그 개혁안이 반영된 요율과 대체율이 결정돼야 된다. 이런 대통령실의 설명도 틀린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조금 더 논의를 한 이후에 아까 말한 1%는 크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받는 사람은 크지 않지만 그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커요. 1년에 50조씩 나중에 미래 세대가 부담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연금 개혁을 하려는 취지를 반영해 보면 그러면은 1%의 차이가 별거 아니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조금 더 한번 1년이라도 논의를 더 한 몇 개월이라도 그게 어떤가 싶은데 지금 며칠 안 남은 이 왜 국회 회기 내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저는 의문이 있어요. 일단은 뭐 국민의힘도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도 국회에서 먼저 해가지고 넘어오면 모를까 대통령 뭐 영수회담 이런 거 지금 할 생각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에서 지금 일단 21대 국회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걸로 뭐 지금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대통령실도 조금 더 합리적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야 합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이라면 사실은 계속 못 정하고 간다고 봐요. 여러 가지 빠져나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패키지 딜 자체를 하나만 어그러지면 합의를 못 해가 보면 또 공전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의 다 합의선에 왔다는 부분을 그대로 넘기기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게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안 하는 대신에 제 생각에는 다음 국회에서 다음 임기 국회에서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과 정부가 같은 특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저희가 2018년도에도 우리 당이 비판했던 부분이 뭐냐면 왜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지 않고 사지선다를 만들었냐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솔직히 정부안 자체가 이렇게 단일안은 아니에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넣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일안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워서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가 아예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조금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오늘 깜짝 발탁이 됐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으로 불렸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그렇죠. 문고리 3인방의 그 이미지는 부정적인데 정호성 사실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범법행위를 해가지고 처벌 받았죠.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책임을 다 치렀어요. 1년 6개월을 다 만기 출소했고 복권 처분이 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호성 씨의 경우에는 사실은 복권이 됐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지정을 받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본인의 이제 범죄 행위 내용인데 실제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이거든요.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은 본인이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뭐 최소원 씨한테 유출했다는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했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지시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국정농단의 뭐 주범 또는 거기에 가담했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좀 모한 그런 범법행위 내용이다. 그리고 또 일을 잘한다고 하니까 아마 저는 이례적인 인사는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일하는 모습을 좀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뒤늦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이제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하고 이제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이제 불렸었고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다수의 기밀 문건 유출을 한 죄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죠. 실형 1년 6개월 확정받고 복역을 1년 6개월 마치고 복권된 게 2022년에 사면 복권이 이제 됐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우선 뭐 이제 두 가지일 경우인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럼 이게 이러한 그 말하자면 인사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탁에 의한 것이냐. 근데 그렇지도 않다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많은 또 뭐 국민의힘 주변에 상당히 스마트하고 탁월한 인재들이 많은데 굳이 국민들이 누구나 다 아는
이분 개인은 훌륭할 수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실형을 때린 그 네. 사람을 이렇게 스스로 셀프 복권을 해가지고 다시 청와대 대통령실에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미 아시던 보도에 나오다시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말이 많은 상태거든요. 실제적으로 많은 훌륭한 인재가 있는데 그렇게 과거에 꼭 그렇게 복역까지 한 사람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통령 스스로가 더 고립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그 2주년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새로운 쇄신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소통 부분인데 이미지 자체는 어쨌든 저분이 갖고 있는 역량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행적인 또 셀프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검사 때 굉장히 예컨대 뭐 다단계 수사도 마찬가지고 가장 잡아넣은 사람을 또 변호사 할 때는 또 그 사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그 뭐 법률 뭐 율사들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고 과야말로 이 사람이 도대체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업무론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는 뭐 벌써 뭐 탄핵에 대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면밀하게 탄핵 시절에 경험이 있었던 그런 사람을 내부적으로 받아들여서 스타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스스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당장 야권에서 이제 부적절한 인사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여권에서도 또 이제 정 비서관에 대한 발탁 배경을 놓고 또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좀 이상해요. 왜 본인이 수사한 사람들 이렇게 자꾸 기용하는지 한간의 소문에는 뭔가 탄핵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돌긴 돌던데 정무적인 판단은 뛰어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그리고 지금 용사는 정무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 많죠. 먼저 그 박주민 의원이 한 얘기부터요. 그 국정농단 시즌 2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 탄핵 대비용이라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했는데 진짜 이런 소문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애둘러서 박주민 의원이 얘기한 것이겠죠. 또 그것은 뭐 소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그런 근거가 있겠습니까? 다만 현재 지금 대통령실 안에 총선 전후로 상당히 많은 공백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으로 조금 더 이미 이제 실형을 살다 왔지만 그래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을 뽑겠다 그런 좋은 의미에서 아마 채용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로 인해서 저렇게 어떤 말하자면 고초를 겪었던 사람의 일을 직원에 같이 두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의아하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혹시 추천한 것 아니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탄핵 관련돼서는 저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 정우성 씨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질 때 처음에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이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씨가 그 특수본의 본부장 하면서 그때 검찰이 수사할 때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탄핵 전이었죠. 따라서 만약에 탄핵 때 본인이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다가 구속이 됐으면 몰라도 이미 이 사람은 구치소에서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박주민 의원이 그런 점들을 도외시한 본인도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런 부분은 그냥 어찌 보면 음모론 비슷하게 지기하셨던 것이고 인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을 넘어섰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도 의회인 인사는 맞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나 누구를 배려할 만한 상황의 인사는 아니에요. 이건 만약 정권 초였으면 그럴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급한 상황이잖아요. 외부에서 보게 되면 네. 유능한 사람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정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쓴다든가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써가지고 뭔가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부탁한다고 들어줄 상황은 아니라고 네.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통령실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누구의 부탁, 누구를 배려하는 차원의 인사는 아니다. 그리고 복권이 이루어진 게 2022년입니다. 2022년에 복권이 이루어졌는데 2018년도에 이분이 석방이 돼요. 그렇다면 형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23년도면 본인이 당연히 복권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약에 최근에 복권을 시켰으면 예. 그랬으면은 뭔가 누구의 부탁을 받고 복권 이후에 인사를 했구나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2022년에 복권을 했고 이미 지금 현재 복권 조치 이전에 이미 이 사람은 자격정지를 다 회복했기 때문에 네. 저는 인위적인 어떤 그 인사라기보다는 뭔가 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발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어쨌든 그 업무 역량을 높게 평가했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배경 설명인데, 근데 이제 지금 온 자리가 어디냐면은 시민사회수석실의 이제 3비서관인데 거기가 전에는 국민공감비서관이었던 그런 자리고, 거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하는 자리인데. 근데 그 자리에 과연 맞겠느냐 하는 지적도 또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시민사회수석실이라는 게 옛날에 보면 민정기능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네. 민정수석실 없애고 나서. 그러니까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정기능, 그러니까 민심을 수렴해가지고 국정에 반영시키자라는 취지로 탄생시킨 것인데 조금 부족했다는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나왔고요. 같이 비교해 보면 시민사회수석실에서도 민정을 살피는 기능을 하겠구나. 네. 그러니까 국민공감비서관이라 그런 거거든요. 국민의 제안이 있거나 하면 살펴가지고 국정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입안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우성 비서관이 그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끼리 벽이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시민사회수석실, 정무수석실,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은 제가 볼 때는 큰 벽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거기에 또 이제 전광삼 수석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연으로 시민사회수석실로 적을 두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론조사 한 가지가 또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4%로 나타났는데 이게 취임 후 역대 최저 수준을 계속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표로 보시지만은 4월 셋째 주,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23, 24, 24, 24. 큰 변동 없이 지금 긍정평가가 지금 약간 그러니까 20% 초반대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 부정평가 역시 큰 변동 없이 67%대를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예, 이 흐름 어떻게 읽어야 그러니까 될까요? 안타까운 거죠. 사실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지켜왔던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입장을 변화를 통해서 영수회담까지 했고요. 또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에 도어스태핑 안 한 상태에서 어떤 소통 부재 문제를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기자들 질문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어떤 나름대로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수치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예. 또 그런 것은 내용적으로 그래왔던 것 생각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의료 대란에 있어서도 원칙론만 얘기했고 또 예. 이준을 갖고 있는 소외 자체에 있어서도 조금 더 본인이 해오면서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고 원래 했던 얘기 그대로 원칙대로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많은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진정성과 변화를 실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저 데이터의 어떤 결과로 읽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직전 조사가 이제 5월 둘째 주였고 그때가 언제냐면은 취임 2주년. 딱 이제 그때 조사가 나왔을 때 이게 육공화국 이후에 이제 최저 수준이다라고 이제 그때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2주가 지난 상황에서도 변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 2주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짚어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개 행보를 이제 재개를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제 수사도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흘러왔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국내 정서적인 느낌의 반영은 사실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생이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특히나 물가 같은 경우에요. 물가 같은 경우에 지금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주는 민생의 어려움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직무 잘 못하니까 물가가 올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 물론
정서적으로 뭐 각종 특검법과 관련된 여야 공방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건 맞겠지만 저는 그것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다른 포인트로 이제 넘어갔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원이 개원이 되면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개원 협상 과정에서의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이제 독주들이 나오게 되면 민생의 어려운 부분이 대통령에게만 원인이 있지 않고 모든 것을 정무적 어떤 그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민주당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 가능성이 커요. 사실 똑같거든요. 대통령도 국민들이 뽑아준 분이고 국회의원들 집단도 국민들이 뽑아준 분인데 왜 한쪽만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건지 양쪽 다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양쪽에 제도를 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쪽이 공격에 대한 방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게 한쪽이 마치 약자인 것이고 다른 한쪽은 좀 더 큰 권력기관인 것처럼 국민께 비춰져서 큰 권력기관에 따른 실정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라고 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6월달, 7월달까지 지나가서 국내심이 지도부가 뽑히고 안정되게 되면 조금 올라갈 텐데 문제는 이제 경제가 어떻게 변하느냐의 큰 경제가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적인 어떤 그 감정적인 면보다는 민생, 경제 이런 부분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요. 감정, 특히나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은요 진영으로 많이 나눠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의료대란 같은 경우에도 찬성과 이제 반대가 큰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의료대란 등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정서적인 측면의 지지율은 큰 변동폭이 없고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이제 민생이죠.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동일하십니까? 저는 저 지금 현장 사진 그림에서 벌써 느껴지는 게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대파 논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체감이 어렵다라고 하면 더 많이 경청하는 모습의 사진이 나와야 된다고요. 아직도 계속 본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얘기를 좀 더 알고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많이 정책에 있어서 어떤 심지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전 비대위원장조차도 이 정책이 이 정부가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정도인데 실제로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만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정말 저 얘기를 뭘 알고 하는 것까 이런 불안감. 실제적으로 아까 윤기찬 우리 부위원장 말씀처럼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한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들도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신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조금 더 면밀하게 체감하고 소통하는 걸 보는데 여전히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저 모습만 나오는 것 자체가 절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에 이제 대통령의 저녁 초대 해가지고 이제 출입 기자단하고 오늘 있었던 그 장면에 지금 화면에 나온 거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은 그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급락을 하면서 30% 선이 이제 무너졌다고 하는데 지금 표 준비되면 이제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요. 일단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30%대가 지금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30% 선이 맞죠? 네.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지지율 급락은 뭐 대통령 지지율과 연계되는 측면이 없잖아 있지만 실제는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비대위 물론 전당대회 관리형 비대위가 나왔지만 비대위가 출범한 이후에 백과장명식의 여러 가지 당의 개혁 노선과 관련돼서 의견들이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의견들이 크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의견들은 별로 없고 즉흥적이고 죄송하지만 정략적이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신뢰가 가지 않는 거죠. 저도 국민의힘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그 앞으로 민생을 살펴갈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인지 그러니까 그때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당의 노선을 정확히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보수를 회개자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국내심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입법을 할 것이고 어떤 기준을 갖고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무조건 다 반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론 갖고 기준을 삼는 것은 그건 정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민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은 여론이 나쁘더라도 본인들이 추구했던 강령 안에 들어있는 것을 하게 되면 그건 지지율의 변화에 너무 촉각을 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다 보니까 매번 똑같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
젊은 이 정치인들이 얘기했듯이 뭔가 기준과 이 비전을 내세워야 된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당대표가 선출돼서 네. 본인이 비전 선포를 하기 전까지는 지지율이 횡보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사기관인 그 한국갤럽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그 총선 백수를 둘러싼 당내 그 갈등이 있었고 네. 또 일각에서는 그 친한동훈계의 불만, 뭐 이게 총선 백수하고도 전혀 분리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친한동훈계의 불만이 섞인 결과가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지난주 대비에 5% 빠졌다라고 하고 민주당 1% 이렇게 하면 사실은 또 말이 안 되는 게 총선에서 60석, 70석 차이로 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결과 아닙니까? 사실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요즘 대중들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고 계신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연동해서 본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데 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기는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분해와 대통령이 원래 그렇다 치면 그러면 여당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예. 근데 여당이 지금 이제 친윤, 친한 뭐 전당대회 앞두고 말하자면 네. 다시 분화되거나 서로 간에 어떤 힘을 모아서 대통령을 도와줄지는 못할 망정 네. 자멸을 하는 어떤 분야되는 뭐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대로 네. 또 친윤은 친윤대로 친한계는 또 뭐 천목계를 비롯해서 그렇게 분화되는 모습이 그야말로 볼상사납다 이런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미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의 총선을 이렇게 이겼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리멸렬을 하면 사실은 10% 차이로 민주당은 이기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민주당은 더 잘하고 있냐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것 자체는 여당, 야당, 대통령 모두에게 다 국민이 화가 나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다른 조사기관이긴 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이제 민주당 그 지지율이 6%인가요? 6%포인트인가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또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갤럽에서 국민의힘이 5%포인트 떨어진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저렇게 떨어진 포인트는 네. 조금 심각하게 본 이유가 지지층이 떠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난 것인지 답변 안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지층의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24%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30% 이하로 내려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저 내부적인 그런 문제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의 비전을 선포해 다오라는 네. 지지층의 호소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인데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하는 공수처가요. VIP 경로설 관련해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VIP 경로를 들었다는 이제 박정우 수사단장의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주장이 있었고 또 이제 군 고위 인사의 추가 진술이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물증까지 지금 이제 나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네. 이제는 뭐 어떻게 되냐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네. 이제는 대통령께서 경로하면 안 되나 이렇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고 뭐 포렌식 결과에 말하자면 김기한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포렌식 결과로 녹취 파일이 삭제된 것이 복구되면서 이미 경로한 부분에 대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경로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논의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왔고 다만 이제 논의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는 28, 29 그 기간 동안에 있을 네. 마지막 뭐 국회 안에서의 어떤 특검 법안에 대한 논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또 공수처가 나름대로 어떤 뭐 수사에 말하면 주도권을 가지고 수사를 좀 더 속도감 있게 하기 시작했다는 증빙이기도 한데 네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이 작년 7월 달에 시작된 사건이고 따라서 조만간 공수처에 맡겼을 때 7월 이후에 어떤 본 수사가 진행됐을 경우에 통신 기록을 비롯해서 네. 1년을 넘었을 때 과연 올바른 수사를 공수처가 제때 마무리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그 우려가 이 민주당의 어떤 이번 그 회기안에 또 이번 21대 국회 안에 통과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경로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경로설만 놓고 보면요.
저 경로서를 언급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뭐 김기한 사령관에게 누군가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물증에 따르면. 그러니까 김기한 사령관한테 대통령이 하지는 않았을 거고. 왜냐하면 참모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참모회에 들어간 사람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이종섭 장관이 듣고 김기한 사령관한테 얘기했다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게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그 경로한, 그렇죠. 경로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일부 지금 어디 보니까 뭐 초급 간부까지 넣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도 오히려 또 거꾸로 얘기했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한 대목이 어디냐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경로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 쳐요. 예를 들면 야 이렇게 범위를 확장하는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했다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말을 듣고 대통령은 최종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이 난 그건 대통령 당신 말을 못 듣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걸 강요했다 그러면 직권남용이 되죠.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네요라고 해서 본인의 의견을 다시 김기한 사령관 내지 공수처 수사단장에게 공수처가 아니고요.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달했어요. 근데 해병대 수사단장이 본인은 권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어요. 그럼 누가 잘못이 있을까요? 이건 해병대 수사단장이 잘못인 겁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을 했는데 고등법원이 당신 말 못 듣겠어 비슷한 거예요. 이건 결정의 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법리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VIP 경로설 자체가 마치 VIP 경로설이 맞다 그러면 직권남용이네 이런 식의 등식을 놓고 여론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야는 어떻게 지금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지 VIP 경로설 관련해 가지고 말이죠. 한번 듣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각종 증언이나 증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수사팀은. 그래서 진도를 세게 지금 내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수처장이 수사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또는 지연할지 확신할 수 없고 또 공수처의 수사를 이첩받은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 때문에 특검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수사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의 수사 상황을 보면 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VIP 경로설과 관련된 녹취 파일이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특검 필요성을 입증한 거다라고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특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뭐 경로설도 마찬가지로 사실 경로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로하면서 누구 이름을 빼라. 그게 이제 입장이 달라질 거. 수사가 거기까지 가야 정상적인 부분인데 우선은 그 전에 사실 경로한 적 없다, 들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수사를 자연스럽게 경로 부분에 포커싱이 된 건데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죠. 뭐 공수처가 있으니까 공수처 자체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수사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또 알다시피 공수처의 역량이나 예산이나 뭐 준비 자체가 현재 여러 가지 공수처가 갖고 있는 사건에 비해서는 이 건만 갖고 수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다만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주장도 한계가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동안에 만들고자 했던 게 공수처였기 때문에 공수처가 되면 모든 게 다 이 문제를 다 전담해서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주체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공수처 마치 못 믿겠다, 빨리 갖고 와야 되겠다는 주장이 사실은 스탠스가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공수처가 제 기간 내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왜냐하면 스타팅 포인트 자체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조급한 마음에서 이런 압력이 필요하다. 지금 조국 전 장관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로설이 계속 이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던 것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거를 이제 한 8명 정도를 그 이름 올려가지고 이거를 경찰로 이첩을 하려고 했더니 나중에 이게 경로설이 있었고 그러니까 시간상 봤을 때 있었고 그 다음에 일선 대대장들만 2명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 경로가 영향을 미쳤다. 이래서 지금 이제 경로설이 많이 지금
문제로 부각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그 경로가 어떤 경로인지를 알고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명이잖아요. 그 언론에 보도된 것은. 그러면 대대장 2명 빼면 위 상급자는 여단장 하나하고 사단장뿐이 없어요. 그러면 4명이죠. 나머지 4명은 그 밑에 있는 초급 간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초급 간부들까지 왜 넣어? 이렇게 경로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로설에 대상이 안 나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 경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뭐 큰 소리로 얘기했을 수 있겠죠. 뭐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보시면 야 김학의 이거 수사해라라고 경로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공개적 경로를 했죠. 그 뒤에 이규현 검사가 허위 사건 번호 갖고 문제를 일으켰죠.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렇게 했죠. 이거 특검해야 됩니까? 이거 직권남용인가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개헌문건 갖고 대통령 경로하셨어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특검해야 되나요? 그거 나중에 흐지부지 됐잖아요. 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통령으로서 문제 제기할 수 있겠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했다고 쳐요. 그것이 과연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반드시 요거 빼라라고 하신 건지 근데 이종섭 장관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요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수사 없이 무조건 다 직권남용이다,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그럼 공수처 수사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뺏어오는 거예요. 정치권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끝까지 보시고 특히나 경북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과연 책임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초수사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대장 2명이 책임자인지 여단장과 사단장까지 책임자인지 가장 잘 아는 부서 수사가 끝나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특검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대한 특검이다라고 제가 주장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짧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준현 그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내가 먼저라도 특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하면서 이제 아쉬운 점은 6월 말이든 7월까지만 지켜보자. 좀 어떤 데드라인을 시기를 좀 정해줬으면 그런 수정 제한 했으면 훨씬 더 그게 진정성을 느끼고 의미 부여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막연하게 지켜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알겠습니다.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이제 그런 맞는 말씀인데, 근데 대통령으로서 공수처의 수사를 언제까지 할지 말지 언제 끝낼지에 대해서는 재량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마치 수사에 종점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보여서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수처 수사가 나오는 거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적 의혹이 많다라고 그런 시각이 많게 되면 특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의 원론적인 말이 일단 정치권에서 받을 만하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VIP 경로설이 증언만 있다가 지금 이제 물증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특검법 재표결에서 또 어떤 그 영향을 줄까 뭐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그건 다음 주에 한번 그 결과를 보고 한번 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보름 만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표정호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수 김호중 씨.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 씨가 받는 혐의는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 도피 방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등 모두 4가지. 50여 분 동안 진행된 신문에서 재판부는 김 씨가 사고 후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달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예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기획사 대표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본부장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김 씨가 실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동석자 진술과 휘청거리는 CCTV 등을 토대로 김 씨 혼자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증거가 제출됐는데 김 씨 변호인 측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원래 걸음걸이가 그렇다는 취지의 영상 자료를 재판부에 건넸습니다. 구속된 김호중 씨 등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열흘 동안 있으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김 씨가 증거인멸에 직접 가담하거나 최소한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구속되기 전까지 가수 김호중 씨의 일관되지 않았던 입장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에서도 김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거나 또 사고 당일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했다가 뒤늦게 번복한 게 대표적입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몰던 SUV 차량이 맞은편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뻥 뚫린 직선 도로에서 비정상적으로 이탈한 겁니다.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한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후 김 씨는 재빨리 골목 사이로 달아났습니다. 최종 도착한 곳은 15km나 떨어진 경기도의 한 숙박업소. 급하게 예약하셨죠? 예약하시자마자 오셨습니까? 한 10분 만에 온 거예요? 아니면 거의 그 정도. 이 사이 김 씨 매니저가 경찰에 대신 자수했는데 김 씨가 사고 현장을 벗어난 건 극심한 공황장애 때문이라는 게 소속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으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길가에서 김 씨가 서성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손엔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정상적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 씨의 사고 당일 음주 여부도 논란이었습니다. 애초 김 씨는 소속사를 통해 술자리를 함께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술잔에 입은 댔지만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철저히 부인하다가 90억 규모의 매출을 내는 대규모 콘서트를 끝낸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사고 열흘 만입니다. 실제 마신 술의 양을 놓고도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과 유흥업소에서 소주 10잔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직원과 술자리 동석자 진술을 통해 김 씨 혼자 소주 여러 병을 마셨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영장 실질 심사 때까지 김 씨가 보인 오락가락했던 입장은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김 씨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수 김호중 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의 일부 팬들은 또다시 비뚤어진 팬심을 드러내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고교 시절 김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의 인터뷰를 담았는데 김 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갑자기 피해자가 나오기 시작한 건 현실성이 없지 않으냐면서 김 씨 본인도 학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영상에는 김 씨 팬들이 쓴 걸로 추정되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별일 아니다. 어릴 때 싸우기도 하지 않느냐는 댓글부터 맞은 놈이 말이 많다. 제보자 신상을 공개하라는 등 의혹이 사실일 경우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글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일부 팬들이 김 씨의 범행을 옹호해 팬클럽이 공식 사과까지 했지만 결국 도 넘은 팬심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김 씨가 참여한 슈퍼클래식 공연에 대거 참석했던 팬들. 그래 잘못했지. 근데 나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지. 팬클럽은 김 씨 불참이 결정된 이틀차 공연 예매를 취소하지 말라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김 씨 측이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겠다고 밝힌 만큼
피해를 줄여주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디션에서 팬덤이 이렇게 미뤄져서 많이 높은 순위에 올라가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스타다. 내가 계속해서 밀어줘야 된다. 우리가 김호중 씨를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게 된 김호중 씨.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뚤어진 팬덤의 폐해가 드러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어제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피의자들이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며 중대한 성폭력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차장 부장급 검사 승진과 보임을 논의하고 6월 초 부임 예정으로 다음 주 중에 인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인사위원회는 대검 검사급 심규 보임과 사직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고 일반 검사 인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사법년 소환 38기와 39기 신규 보임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공권력 간 충돌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던 대구시 퀴어 축제와 관련해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주최 측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집회 개최를 막은 대구시와 홍 시장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건데 대구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해 대구 퀴어 문화 축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상 초유의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입니다. 우리 같은 공무원입니다. 같은 장소를 해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도로를 불법 점용했다며 행정 대집행을 시도했지만 주최 측과 경찰이 적법한 집회라고 맞선 겁니다. 주최 측은 집회 방해 혐의로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별도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한 대구시가 3천만 원, SNS로 혐오 발언을 한 홍 시장이 1,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퀴어 축제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스나 무대로 집회 장소를 점유하는 것 역시 집회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하는 만큼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위법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이를 지시한 홍 시장 역시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대구시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의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에서 이것은 국가폭력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적합한 과정을 거친 집회 신고된 집회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이 집회 신고된 집회를 대구시가 방해하였다. 주최 측이 홍 시장과 대구시를 집회 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지는 상황. 대구시와 홍 시장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이 올해도 퀴어 축제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검찰 수사는 물론 앞으로의 축제 규모나 장소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분기 깜짝 성장률이 나오면서 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올렸는데요.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하가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 번에 0.4%포인트나 올렸지만 2.6%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물가 정책으로 상쇄되는 부분을 고려하면 전망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물가 압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상당 부분 올랐다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2.3%에서 2.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불확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러면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 그 불확실성이 커져서 시점이 굉장히 언제 그 논의를 할지 그 시점이 불확실하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더 늦춰지는 분위기입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의 신중한 자세가 확인된 데 이어 미국의 5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이어 10월이나 11월로 예상된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뒤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되니까 이제 사실 9월에 인하할 것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9월에 인하 가능성이 50%로 떨어졌거든요. 결국은 이제 금리를 낮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국이 조금 금리를 낮추면 그 이후에 낮추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이상 기후 등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6월에서 7월 사이 어한기와 휴가철을 앞두고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고물가의 밥상 필수품으로 손꼽히던 김 가격마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미김 시장 1위 기업인 동원 F&B가 김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원 F&B가 다음 달부터 모든 김 제품 가격을 평균 15% 인상합니다. 주요 품목인 양반 들기름 김은 9,480원에서 1,980원으로 15.8%, 양반 참기름 김은 4,780원에서 5,480원으로 14.6% 오릅니다. 동원 F&B 측은 원초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감내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미김 업체의 가격 인상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CJ제일제당이 이번 달 초 김 가격을 11%에서 30% 인상했고, 광천김과 대천김, 성경식품도 주요 제품 가격을 10에서 30%가량 올렸습니다. 조미김 업체들은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올라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합니다. 작황이 부진해 공급은 줄어든 반면 K푸드 인기로 글로벌 김 수요는 증가한 것도 가격 인상 배경으로 꼽힙니다. 마른 김 도매 가격은 지난달 평균 가격이 1년 전보다 80% 급등해 한속, 즉 100장당 10,000원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관계 차관회의 겸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지만 중동 정세와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크다며 여름철 기상 여건, 또 어한기 등 물가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6월에도 김 할인 지원을 계속하고 최근 통관이 시작된 할당 관세 물량 825톤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공식 발표된 가운데 해당 지역은 큰 기대 속에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선도지구로 지정돼야 한다는 목표 아래 선정 기준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변신하는 단지들도 나왔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입주가 가장 빨랐던 분당의 시범 아파트 단지. 물밑에서 진행되어 온 재건축 계획이 공식 발표되자 주민들은 한껏 고무됐습니다. 업돼 있죠. 왜냐면 이게 31년 돼가지고 지금 새는 데가 많아요, 물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사실 주차나 이런 거, 농물 이런 것 때문에. 아파트 곳곳에 주민 동의율 81.1% 확보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동의율을 더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까지 동원해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계획이 발표될 거라는 예상에 이미 올 초부터 매매 문의도 활발해져 집값도 올랐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제 거래가 거의 없으면서 한 2억 정도 빠진 선에서 계약이 됐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그거에서 1억 정도로 올라간 상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조건을 맞추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동안 설명회 등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윤곽이 잡히면서 단지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 형태를 조율한 것입니다. 이곳 시범단지도 원래 4개 단지가 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선도지구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개 단지씩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분당의 선도지구 규모는 최대 12,000호인데 4개 단지 7,800세대가 통합으로 움직일 때
지구 선정이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사업 유형도 하나로 통일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선정되기 위한 조건을 이제 따져보면은 너무 크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말하자면 부담인 거죠.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 선도지구 후보지구를 지정해 공모 공고를 할 예정인데 이를 앞둔 의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의 치열한 아이디어와 전략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연금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이 여야 합의 먼저란 방침을 세운 대통령실의 거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협상에 나설 법도 한데 일단은 내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결론짓자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잇따라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 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돼야 정부가 입장을 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회담을 거절했습니다.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여야가 논의를 마무리하면 정부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함께하기 어렵다. 여야는 날선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민이나 개혁을 위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인 민주당 안을 정부 안으로 둔갑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연금 개혁을 핑계로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여당 공세의 이 대표는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실무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이 각각 45%와 44%로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중대한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1% 의견 차이를 핑계를 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라는 건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연금 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드립니다.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영 연금과의 통합 등 종합적인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라도 합의해야 연금 고갈을 늦출 수 있다며 협의를 재촉합니다. 최종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근 민주당에선 국회의장 경선에 투표권을 가진 의원들 외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내 의사결정에 당원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인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대의민주주의 체계를 뒤흔들고 정치의 양극화를 부추길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경선에서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추미애 당선인이 떨어지자 일부 당원들은 당을 떠나겠다, 표를 색출하겠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2만 명 넘는 탈당 규모에 놀란 민주당은 당원권 확대를 약속하며 달래기에 나섰는데 발단이 된 의장 경선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당선인이나 의원들만 투표권을 갖는 대신 당원 의견도 일부 반영하자는 겁니다. 국회의장, 부의장과 원내대표 선출에도 저는 당원 참여가 한 20% 정도는 반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 선출에 당원이 직접 관여하는 건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당적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위치라 무소속인 건데 선출 방식이 바뀌면 특정 정당의 당원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투표 자격도 논란입니다.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과 달리 선출직이 아닌 당원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득표의 총합에는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45%가 되는 사람은 무시해도 되냐는 거죠. 뽑아주는 사람을 대의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신해야죠.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을 방해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이른바 명심 논란이 불거졌듯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게 아니라 당심에 지나치게 얽매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당 그 자체보다는 특정 인물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하는 모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자신의 그 생각대로 투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정활동 책임을 의원들이 스스로 지지 않고 당원에게 떠넘기며 책임 정치가 약화하고 강성당원 참여로 팬덤 정치가 심화해 중도층이 더 소외될 거란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당직과 달리 원내직은 의원이 선출하되 당원의 뜻은 다른 방식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떤 선거에 몇 퍼센트를 더 반영한다는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만들어야 돼요. 총선 압승 이후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치를 천명했지만 자칫 과다대표된 일부 강성 지지층에 끌려갈 수 있는 만큼 균형을 맞춰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가 경제 등 3국이 공동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핵과 타이완 등 민감한 안보 문제도 다뤄질지 관심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의 협력 심화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만큼 한일중 협력 체제를 복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적 교류와 경제 통상 협력, 보건 고령화 대응 협력 등 6대 중점 협력 분야가 비중 있게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개최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고 좀 그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협력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방향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함께 3국의 공동 관심사인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핵 위협이나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타이완과의 관계 등이 다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북핵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유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수준의 메시지가 예상됩니다. 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에 대한 한일 참여 가능성에 중국이 견제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공동협력이라는 상징성에 방점을 둔 만큼 민감한 현안에 대한 문구가 공동선언에 담길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더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대로변에 순찰차가 줄을 지어 있고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길가에는 여성 한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고 경찰과 시민이 함께 응급조치를 합니다. 나와봤는데 여성분이 넘어져서 건너갔을 때는 이미 환자가 옷이 다 젖어갖고 상의가 젖어갖고 출혈이 굉장하신 상태였어요. 피해자는 60대 후반 여성으로 발견 당시 흉기의 등 부분을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이제 많이 경악하고 놀랬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니까.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는 현장에서 바로 붙잡혔습니다. 때마침 인근을 지나던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범행 광경을 목격하고 곧바로 붙잡은 겁니다. A씨는 범행 이후에도 한동안 실랑이를 이어갔는데 형사들이 설득한 끝에 흉기를 버리고 붙잡혔습니다. A씨는 다름 아닌 여성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A씨가 어떤 이유로 어머니에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들 A씨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포르쉐나 BMW 등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 위주로 모여 도심 속 폭주를 즐긴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고 시속 200km로 달리면서 차선을 급히 바꾸는 이른바 칼체기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하차도를 막 빠져나온 차량 옆으로 쏜살같이 치고 나오는 검은색 BMW. 속도를 줄이지 않고 칼치기로 차선을 바꿔 앞으로 끼어들고 다른 외제차들도 아찔하게 뒤따릅니다. 지난달 14일 자정 가까운 시각 포르쉐나 아우디 등 고급 외제차 소유주 등 9명으로 구성된 폭주단체의 질주 모습입니다. 저희한테 위협운전했고 저희가 먼저 사고 날 뻔해서 갑자기 교차로 변경하고 끼어들게 하는 게 너무 심했어갖고. 의정부에서 모여 출발해 서울에 진입한 뒤 자유로로 빠져나갈 때까지 폭주를 이어간 거리는 100km가량. 150km에서 최대 200km 시속으로 급차로 변경을 일삼았습니다. 일명 트래픽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으는데 교통 체증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칼치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그 자신들의 스릴을 느꼈다고 이런 식으로 진술했었습니다. 여기서 리더격인 20대 BMW 운전자는 다른 폭주단체 두 곳과도 아찔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초중순 BMW 소유주들이 대부분인 그룹, 또 다양한 고급 차량으로 구성된 그룹과 함께 시속 150km 이상의 속도로 칼치기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주 신고가 빗발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검거한 3개 폭주단체 소속 운전자는 모두 26명.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 번호판에 보호필름까지 붙인 사례도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괄적으로 교통법규벌점 40점을 부과해 이들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도록 미성년자를 사주한 이른바 이 팀장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이 팀장으로 불리는 30살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2명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홍보글을 쓰게 하고 잠적한 뒤 5개월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는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등 성착취물을 비롯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만나 대구에 판다를 데려오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싱 대사가 오는 31일 대구시청 성격청사를 예방해 홍 시장과 30여 분간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2027년 준공 예정인 대구대공원에 판다를 들여올 수 있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여 년 전 고등학생들이 북한에 납치된 현장에 이들의 송환을 기원하는 비가 세워졌습니다. 가족들은 납북자들이 살아계신 어머니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고 정부도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대근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이상가족 상봉장, 납북자 김영남 씨와 남측의 가족이 만났습니다. 고등학생 때 납북돼 어느새 중년이 된 아들을 끌어안은 어머니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날 자꾸 울는데. 아이고, 나 돌아왔나 보지. 다친데 있고 건강하잖아. 김 씨는 1977년 전북 군산 선유도에서 북측에 납치된 뒤 일본인 납북자 메구미 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습니다. 이상가족 상봉을 통해 어머니를 만났지만 이후로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물론 이민교, 최승민, 이명우, 홍건표 등 고등학생 5명이 1977년에서 78년 선유도와 전남 신안 홍도에서 납북됐습니다. 이후 40여 년이 흘러 그 자리에 이들의 송환을 기원하는 비가 세워졌습니다. 가족들은 반세기 가까이 헤어진 아들과 어머니가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 심정이 지금 말도 못해. 우리 아들만 한 번 얼굴만 보고 갔으면 그게 원이었어. 그걸 해주세요.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납북 피해 현장을 찾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응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으로 국제법상 아동이었던 소년들에게 납치라는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를 가하였습니다.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납북자들의 송환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seeking the immediate resolution of abductee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OWs. And we reaffirmed this commitment and support for trilateral cooperation in resolving these issues through the spirit of Camp David Agreement. 정부는 오는 27일엔 홍도에서 고등학생 납북자 송환 기원비 제막식을 열 예정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추가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군사 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추가 발사 움직임이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힌 겁니다. 차량과 인원, 장비 등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소는 지난해 11월 발사했던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입니다. 북한은 당시 1호기를 쏘아 올린 뒤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동안 간간히 이상 징후도 포착됐지만 군 당국은 뚜렷한 정황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별도의 메시지로 북한의 위성 발사 준비 정황을 알리면서 이르면 다음 주 발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패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진 시험도 다시 실시해서 엔진의 신뢰성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재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발사에 나선다면 지난해 푸틴 대통령이 약속한 러시아의 위성 기술이 적용됐는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북한 정찰 위성의 카메라 해상도는 조악한 수준으로 평가돼 왔는데 짧은 기간 안에 러시아 기술이 이전된다면 카메라 해상도에 초점을 맞출 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위성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한중 간 협력 분위기에 균열을 내려는 정치적 의도도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전면전을 주장하던 이스라엘이 공격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 협상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최정예 보병 여단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라파에는 5개 여단이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Every day, IDF forces eliminate more terrorists, discover and dismantle more terror infrastructure.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공격 방식은 달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라엘군은 최신 정보에 따라 정밀 타격 방식으로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면전을 포기하고 하마스 무장 세력 제거를 목표로 표적 침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이 이런 방식으로 라파를 공격하는데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I was briefed by Israeli officials and by Israeli professionals on refinements that Israel's made to its plans to achieve its military objectives while taking account of civilian harm.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휴전 협상팀의 활동 재개를 승인하고 새로운 협상 지침도 마련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도 휴전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합니다. 이런 상황만 보면 라파 전면 공격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이 어느 정도 통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는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 방침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אנחנו מחזקים את המאמץ שלנו מול רפיח. הפעולה הזאת תלך ותתגבר. עוד כוחות מהקרקע, עוד כוחות מהאוויר, תמרון, ואנחנו נגיע למטרות שלנו. 국제사회의 중재로 새롭게 진행될 휴전 협상이 가자 전쟁의 양상을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아시아 곳곳이 벌써 살인적인 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한 인도 서부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 앞에서 흐르는 땀을 닦아가며 부채질을 해줍니다. 차가운 물을 넣을 냉장고도 없고
전기까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집안에서 말 그대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तो अभी ये देखें ना कि बैठे सही चल रहा था निज़ाम, अभी एकदम से लाइट चली गई है। अभी लाइट आएगी तकरीबन 1 घंटे बाद, 2 घंटे बाद, 3 घंटे बाद। 섭씨 50도에 육박하며 연일 펄펄 끓는 도심. 길가엔 냉수를 제공하는 가판대가 설치됐고 머리에도 물을 부어 열을 식혀보지만 그때뿐. 생존을 위협하는 더위에 병원은 열사병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हमारे पास तकरीबन सुबह से 300 पेशेंट हमने ट्रीट कर चुके हैं जिनको मोशन थे, वॉमिटिंग थी, फीवर था। हमने उन सबको जो है ना यहाँ पे ट्रीट किया है मरीजों को, उनको IV हाइड्रेशन देके। 파키스탄에서는 지난 22일 발령된 폭염특보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인도 대부분 지역도 섭씨 45도를 넘는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 열흘간 폭염이 이어진 인도 라자스탄주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9도까지 치솟은 23일 하루 동안 9명이 무더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진 태국에선 바닷물 온도도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산호들이 하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산호 백화 현상. 산호의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There were reports of the coral bleaching in mid-April, and in 2 to 3 weeks, some of the corals had already died from the bleaching. Almost all of the species have bleached. 아시아를 덮친 폭염과 해수 온도 상승은 한반도의 날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우리나라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비도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틀 동안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인 중국이 타이완 점령보단 봉쇄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입니다. 취임 직후 내후 외환에 직면한 라이치더 총통은 내부 결속을 다지며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폭격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타이완 주변 상공을 비행합니다. 지상에선 둥펑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이 작전 지대로 이동해 사격 명령을 기다립니다. 3, 2, 1, 그러나 실제 발사 장면은 없었고 실탄 훈련 정황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타이완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3D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공격과 점령보단 봉쇄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此次行动打的是台独嚣张气焰，射的是外部势力干涉介入。 지나친 도발로 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대신 고립에 대한 공포와 피로감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就是要告诉台独分裂分子，这里没有任何一处地方对你们来讲是安全的。 타이완군은 무인기를 띄우고 함정을 내보내 중국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주력 전투기와 이동식 미사일의 출격 장면 등을 보여주면서 반격 태세를 과시했습니다. 自威胁程度来调整战备的兵力数量、位置，以及待命时限等。 라이칭더 신임 총통도 군 지휘부를 찾아 대응 작전을 점검하고 내부 결속을 촉구했습니다. 面对外在的挑战与威胁，我们会持续捍卫自由民主的价值。 밖으론 중국의 군사 위협, 안으론 여소야대 의회의 행정부 견제 입법이란 양면 공세에 직면한 라이칭더. 지지자들은 야권을 비민주, 친중으로 몰아가며 장외 집회에 나섰습니다. 갓 취임한 라이칭더 총통에게 외부 위협은 오히려 국면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중국도 내분을 극대화하는 선에서 압박 수위를 조절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주재 스페인 영사관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대상으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24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스페인 부총리는 단순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을 넘어 반유대주의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스페인은 20일 총리의 의회 연설을 통해 아일랜드, 노르웨이와 함께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이 기아의 극적인 재역전승을 거두고 5연승을 달리며 30승에 선착했습니다. 30승에 선착한 팀의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 모두 50%가 넘습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기아와 똑같이 29승의 두산은 선발 곽빈을 앞세워 30승에 거의 다가섰습니다. 곽빈은 뚝뚝 떨어지는 커브를 주무기로 7회까지 삼진 8개에 안타 3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기아는 8회 말 두산이 믿고 내보낸 김태균을 두들겨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최용우의 적시타에 이어 이우성이 역전 3점 홈런을 날려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연속타자 홈런까지 나오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두산은 9회 초 홈런 2방으로 경기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양의지가 기아 마무리 정혜영에게 동점포를 뽑아냈고 김재환은 장현석의 시속 151km짜리 빠른 공을 밀어쳐 다시 2점짜리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재환은 3회 솔로포에 이어 멀티 홈런으로 팀의 30승 선착을 이끌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선수들이 멋진 경기 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도 정말 중요했지만 앞으로 남은 시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4연패를 당한 기아가 승률에서 앞서 여전히 1위. 하지만 통계적으로 30승 선착의 의미는 큽니다. 포스트시즌 진출 확률은 97%, 정규리그 우승부와 한국시리즈 우승 확률도 50%가 넘습니다. KT는 연장 10회 문상철의 끝내기 홈런으로 키움의 5대4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고 LG는 박동훈이 연타석 홈런을 앞세워 NC를 11대4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는 김태현과 노시환, 최은석의 홈런포가 터지며 7대5로 승리하고 SSG를 5연패로 몰아넣었고 삼성은 유지혁과 이재현의 3타점 활약을 앞세워 롯데에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남자 유도 최중량급의 간판 김민종 선수가 올림픽을 2달 앞두고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이 체급에선 우리나라 선수로 39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민종은 아랍에미리트에서 계속된 대회 남자 100kg 이상급 준결승에서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체코의 크르팔레크를 절반으로 물리친 뒤 결승에선 도쿄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조지아의 투시슈빌리를 가로누르기 한 판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선수권 2체급에서 금메달을 딴 건 지난 85년 조용철 현 대한유도회장 이후 39년 만이고 전체 체급에서도 지난 2018년 안창림과 조구함 이후 6년 만입니다. KLPGA 투어를 대표하는 장타자 방신실이 홀인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린에 떨어진 공이 약 5m를 굴러 홀을 찾아갔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다 씨, 이번 주말 계획 세우셨어요? 이제 봄이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하는 축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갈까 고민 중이에요. 맞아요.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과 청계광장 또 청계천 쪽에서 세계 도시문화축제가 열리더라고요. 이 70개국의 전통 음식과 디저트, 또 전통 공연과 영화 등 즐길 거리가 많다고 해요. 정말요? 서울에서 이색 체험 놀거리를 찾는 분들께 딱이겠네요. 그리고 봄인 만큼 꽃축제도 많다고요? 네, 맞아요. 전남 곡성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전 세계 명품 장미를 볼 수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유럽 수국 등 많은 수국을 볼 수 있는데 6월 16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와, 인생 사진 찍기 딱이겠네요. 네, 그리고 춘천에서는 마임 축제도 열립니다. 이곳은 내일 가면 안 되고요. 모레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주말 날씨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주말인 내일까지는 야외 활동하기 무리 없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겠고요. 서울 낮 기온 23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네, 남부지방도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대구가 24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습니다. 네, 하지만 휴일인 모레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중서부와 남해안에서 시작돼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며 더위도 주춤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유승민, 원희다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반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